안녕하십니까. 가엔텍스의 조준식 세무사입니다.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교육비. 본인 또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뭐 교육비를 지출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세액 공제 항목 대상이 돼서 우리 세금을 연말정산 환급액을 좀 이제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교육 아주 너무 관심도 많고 교육에 지출하는 어떤 비용도 아주 크죠. 근데 사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사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생이 돼서도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안타깝게도 이 사교육비는 일단 원칙적으로 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이 공교육비만 이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 등록금 같은 것들, 물론 이제 그거에 부수되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뭐 흔히 말하는 공교육비들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육비 공제의 요건입니다. 요건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역시나 이제 나를 위한, 내가 혹시 뭐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거 공제 대상 될 수 있고요. 나뿐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을 위해서 교육비를 내겠죠. 이제 뭐 가장들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직장 다니는 가족을 이제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을 할 텐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 소득공제 대상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 박스 안에 있었죠.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이만 제한을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건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교육비가 혹시 150만 원을 못 받았지만 그 박스 안에 있었음에도, 그럼 왜 못 받았겠어요?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못 받았겠죠. 그런데 못 받은 이유가 연령 때문에, 소득은 없었지만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자녀가 있는데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그 1인당 150만 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의료비는 소득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박스 안에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거라면 공제도 해주겠다. 근데 교육비는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그러면 교육비 지가 내야지. 그죠? 부모가 내주는 거 아니지. 자기가 내야지. 하지만 연령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부양가족 공제를 20살로 한 이유는 사실 20살까지는 부양을 해줘야 되지만 20살이 넘으면 걔도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지 않고 성인이니까 스스로 뭐 알아서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뭐 문제가 달라지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예 취직을 해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교육비는 대학교 등록금 사실 뭐 거의 뭐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벌어서 충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치지만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대학생은 다 20살이 넘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은 하지만 어쨌든 따집니다. 그래서 나이는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크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배우자 있고요. 위로 직계존속, 아래로 직계비속, 옆으로 형제자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비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은 당연히 교육비 지출 일반적으로 할 거고요. 형제자매도 할 수 있어요. 늦둥이 막내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학교를 뭐 박사과정도 들어가고 뭐 한다면, 물론 이제 대학원은 우리 뒤에서 볼 거지만 부양가족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로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일단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처음에 요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직계 존속을 위한, 근데 직계 존속을 위해서 교육비 지출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 연말정산 하는 사람의 직계 존속이라면 뭐 연령이 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일단 아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나이를 일단은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데, 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단
그 밑으로 공제 대상 및 한도라고 되어 있죠. 옆으로 가서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그러니까 직계 존속을 본인 뺀 나머지 모든 부양가족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취학 전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취학 전이라고 하면 무슨 어린이집 또 뭐죠? 그 유치원비 이런 것들 그런 것부터 해서 초중 고등학교까지로 일단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이렇게 나눕니다. 대학교 이후.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지출한 금액의 뭐 50%, 7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출한 금액 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한도가 300만 원으로 1인당이 내가 아니라 자녀 1인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 1인당. 그러니까 자녀가 고등학생 자녀가 2명이면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그 다음에 대학생이면 900만 원까지. 역시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원. 고등학생 자녀 1명, 대학생 자녀 1명 있다. 총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도만 정해져 있고요. 전액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시면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 일반적인 우리가 공납금, 공과금, 공납금 이런 거죠. 예. 급식비 같은 거 들어있다면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생까지만 초중고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도 교과서를 사는데 대학생은 보통 교과서 알아서 사잖아요. 뭐 교수님들이 이제 뭐 어떤 거 사라 알려주면 알아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초중고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괄로 해서 이제 다 배부를 하죠. 거기에 보통 이제 그래서 뭐 등록금인가요? 그런 거 이제 할 때 아마 교과서비도 포함돼서 이제 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다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복을 많이 입죠? 예, 교복, 또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비도 되는데 교복은 뭐 초등학교도 교복 입는 학교가 있긴 한데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만 대상이 되고 학생 한 명당 5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이런 것도 교복 같은 경우도 교복 구입한 업체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야겠죠? 예. 거기서 뭐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 그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도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이런 것도 1인당 연 30만 원까지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도 공제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도 아마 학교에서 영수증 발급을 다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교복 같은 거는 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은 보통은 이제 입학할 때 많이 구입을 하니까 그 자녀가 이제 이번에 뭐 중학교에 들어갔다,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해였다면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이렇게 공제가 되고, 그다음 본인 한번 볼까요? 본인은 역시나 이제 본인은 전액이에요. 300만 원, 900만 원 이런 한도가 없이 전액인데 본인이면 일단 뭐 웬만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겠죠. 예, 보통 이제 대학생 이상이 될 텐데 근로소득자니까 대학생 이상이 될 텐데 어쨌든 뭐 한도 없이 자녀였다면 부양가족이었다면 900만 원까지가 한도지만 본인은 전액 다 되고 또 본인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대학원까지도 되는데 일반적인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물론이고 보통 대학원에 보면 이렇게 한 학기짜리 뭐 16주 무슨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교육비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그다음 원격대학, 전공대학, 학점 취득과정 이런 거 이제 뭐 사이버대학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게 학자금 대출을 과거에 받아서 내가 이제 그걸로 등록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갚으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등록금을 낼 때는 내가 대출 받아서 냈기 때문에 비용 발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때는 공제받지를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그때 어쨌든 마치 등록금을 나중에 내는 것처럼 비용 발생하니까 그거 공제해주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그 당시에 뭐 부모라든지 어쨌든 누군가가 그 공제를 받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게 중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 중에
직계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는 다 되는데 직계 존속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직계 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됩니다. 직계 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 이 장애인을 위한 이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애인은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 네모,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뭐 다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그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물론 소득, 연령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장애인은 연령을 따지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은 당연히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면 그 장애인은 공제 못 받아요. 공제 못 받는데 연령이 넘어가면 장애인은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이 교육비도 연령은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가 있다면,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그 장애인이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소득이 있으니까 150만 원 공제 못 받죠? 하지만 그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교육비 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이에요. 전액. 한도 없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 그 다음에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이것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인 어떤 그 장애인 자녀, 보통 자녀겠죠. 예,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흔하게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이 직계 존속을 위한 어떤 교육비까지도 공제가 되고,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고 전액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지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900만 원의 한도가 있고, 본인이나 뭐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 한도 없이 해당되는 지출액이 있으면 전액 다 공제가 되는데, 이 공제 금액이 다 환급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 공제 대상 금액에 바로 비싸우죠. 15%를 세액 공제해 준다. 15%만큼 내가 총 1,000만 원 교육비 지출했다면 150만 원이 나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제 불가 볼게요. 어떤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느냐. 학교에 지출은 했지만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국외교육, 외국 유학 가서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정상적인 정규 과정의 학교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거라면 다 되거든요. 공제가. 예. 앞에 봤던 의료비는 외국 병원에 의료비 지출한 거 안 됐어요. 하지만 교육비는 됩니다. 되는데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외국에, 보통 학교 유학하기 전에 뭐 외국어가 좀 안 돼서 어떤 학교 부서로 되어 있는 뭐 어학과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일반적인 어학연수 과정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회비, 학교 버스 뭐 이용료, 교육자재대, 기숙사비, 참고서 구입비 이런 것들 안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설학원비, 이게 이제 사교육비죠. 사설학원비도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비고 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의 학원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학원비 나간 게 있는데 우리 자녀가 아직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학원비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사설 학원비, 일반 학원비도 원칙적으로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다음 비고 보시면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 계속 보험료, 의료비에서 나왔죠. 예, 중요한 내용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교육비죠. 예, 한해서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사설학원비 방금 말씀드렸죠. 예, 사설학원비,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생까지 학원비는 예,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원을 가는 그런 과정에 등록해서 학원비를 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